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오늘은 이걸 가지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삶, 그리고 그의 좀 복잡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스코틀랜드의 아주 가난한 노동자 집안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의 그 상징적인 탐험가, 또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연대기만 훑는 게 아니고요. 리빙스톤을 움직였던 그 근본적인 힘, 그게 뭘까? 특히 그의 그 유명한 삼시 있잖아요. 기독교, 상업, 문명화. 아, 삼시요? 네, 그 접근법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고 또 아프리카에는 실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핵심 질문들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힘들었죠. 1813년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 출신인데 10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그것도 하루 14시간씩이나 일을 해야 했다니.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라틴어를 혼자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대단한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 배경, 특히 아버지 영향이 컸다고 하고요. 10대 때 아주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면서 인생 방향이 확 바뀌죠. 아, 그때군요. 네, 인류의 고통을 내가 좀 덜어야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의학 공부를 결심하게 된 거고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준비였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중국이었다면서요? 맞아요. 중국 선교를 꿈꿨는데 그놈의 아편 전쟁 때문에 길이 막혀버렸어요. 아하. 그때 마침 로버트 모페 선교사를 만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죠. 수천 개 마을에서 선교사를 기다리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말이 리빙스톤의 마음을 아프리카로 확 돌려놓은 계기가 됩니다. 와, 극적이네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 LMS라고 하죠.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설교를 잘 못해서 탈락할 뻔하기도 했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도 위기를 넘기고 결국 의사 자격까지 갖춘 선교사로 1840년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단순히 설교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 활동 기본이고 집 짓는 거, 관계 시설 만드는 거. 맞아요. 아주 실용적인 도움을 주면서 현지인들 삶에 다가갔어요. 가뭄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언어 배우는 거랑 성경 번역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아, 그리고 마보차에서 사자한테 공격당했던 사건도 유명하죠. 왼팔에 평생 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그의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탐험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하게 하죠. 그 후에 이제 모페 선교사의 딸 메리랑 결혼하고요. 네. 좀 더 안정적인 선교 기지를 확보하고 또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 유명한 칼라하리 사막 횡단, 은가미 호수 발견,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 대장정, 이게 거의 2년 걸렸다고요? 네, 맞아요. 거의 2,000km를 걸었으니까요. 와, 그때 천둥치는 연기라고 불리던 폭포를 발견하고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 붙인 것도 바로 이 시기고요. 이런 탐험이 단순히 땅 발견하는 걸 넘어서 그의 명성을 엄청 높였고 또 후속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이었죠. 바로 여기서 리빙스턴의 핵심 사상, 아까 말씀하신 그 3C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기독교, 상업, 문명화. 그는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그 끔찍한 노예 무역을 뿌리 뽑으려면 복음 전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합법적이고 좀 공정한 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고 좋은 통치나 교육 같은 문명화가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그의 일종의 아프리카 문제 해결 마스터 플랜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그 문명화라는 개념이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었을 수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서구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리빙스톤을 둘러싼 복잡한 평가의 핵심이에요. 그의 생각은 당시 영국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나 윌버포스, 벅스턴 같은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 영향도 받았고요. 또 남아공에서 원주민 권리랑 교육을 강조했던 존 필립의 영향도 있었죠. 네. 중요한 건 그의 의도는 유럽의 식민 지배가 아니라 아프리카 자체가 발전해서 노예 무역을 없애자는 거였어요. 그는 착취적인 교육을 정말 싫어했고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생산한 물품으로 정당하게 거래하길 바랐죠. 잠베지강 탐사도 그런 교역로를 열려는 시도였고요. 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의도와 다르게 식민주의의 길을 좀 터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노예무역의 참상에 대한 그의 기록은 정말 읽어보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랍수아힐디 상인이나 포르투갈 상인들의 그 잔혹함을 직접 보고 세상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고 부르면서 분노했죠. 네. 그는 합법적인 상업활동이 노예 거래를 대체할 유일한 길이라고 아주 굳게 믿었어요. 탐험 중에 만난 노예들을 직접 풀어주기도 했고요. 영국에 돌아가서는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노예무역의 실상을 막 폭로하면서 폐지 여론을 만드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말년에는 그 나일강 발원지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가 그 유명한 장면이죠. 헨리 스탠리가 찾아와서 리빙스톤 박사님 아니십니까? 했던 그 만남. 아, 네. 역사적인 만남이죠. 건강이 정말 안 좋아졌는데도 끝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873년에 지금의 잠비아 지역인 치탐보 마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하죠. 맞아요. 그의 시신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지만 심장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프리카 땅에 묻혔다는 사실. 이게 그의 헌신을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의 유산은 후대 선교사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노예제 폐지에도 기여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동시대 그의 탐험과 활동이 그 이후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에 이용되었다는 어두운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리빙스톤은 단순히 선교사나 탐험가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인물이네요. 의사이자 과학자 또 사회개혁 운동가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꿈꿨던 아주 복합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신 자료들이 바로 그 여러 겹의 모습과 그가 남긴 깊고도 또 논쟁적인 발자취를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리빙스톤은 분명히 기독교, 상업, 문명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프리카인들 스스로 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의도는 그랬어요.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름과 업적은 이후에 아프리카인들의 주체성을 억누르는 그런 식민주의적 프로젝트에 이용되기도 했거든요. 그 간극이 참 크네요. 네. 그의 어쩌면 선했을 의도와 실제 역사적 결과 사이의 이 간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